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애를 먹이던 이준석이 마지막에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는구나. 아시아투데이 기사 또 하나 소개해드릴 내용은 선거구 24%가 3자 구도다. 전체 243개 중에서 초접전 수도권 제3지대가 변수다. 자, 이 기사인데 전국 254개, 죄송합니다. 254개 중에서 62곳이 3자 구도가 된다. 제가 지금 도표가 나오고 있죠. 3자 구도가 되는데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수도권에 현역을 띄우고 새로운 미래는 자치단체장 출신들을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요 도표를 보시면은 서울 종로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에 국민의힘 최재형 현역 의원이죠. 감사원장 지낸 최재형 의원이 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각상원, 민주당 각상원, 노무현 사위죠. 노무현 사위.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 금태섭이 출마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지역도 뭐 김용주, 최연일 그 사이에 개혁신당 허나, 서울 영등포갑 또 이런 그 제3지대 그 양향자, 경기 용인갑의 개혁신당 양향자, 뭐 이원모, 이상식 이런데 그러면 이 개혁신당, 이준석이 개혁신당 출신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분당갑의 류호 정도 있습니다. 개혁신당. 여기에 금태섭이 4%를 받습니다. 4%. 이 전체 중에서 4%를 받는데 그리고 또 허나도 그 정도, 류호정이 3%, 또 양양자가 4%, 전부 다 개혁신당 후보들이 3 내지 4%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아주 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죠.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라지는데, 거기에 제3지대 그 후보들, 특히 개혁신당 후보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당선되기는 어렵죠. 3%, 4% 가지고 당선 못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어느 쪽 후보표를 가져갈 것인가. 자,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지만 이준석이 만든 당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허나를 빼고는 전부 민주당 출신이거나 정의당 출신이죠. 금태섭, 양향자, 정의당 류정,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민주당 표를 어느 정도 잠식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개혁신당이 한 50곳에 후보를 낸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애를 먹이던 이준석이 마지막에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3지대 신당까지 후보를 낸 그 3자구도 선거구가 전국 62곳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드러났고, 그래서 제3지대 후보가 각 지역의 성자를 뒤바꿀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그 중에서 수도권이 35개입니다. 충청 12개. 이 성부처에서 이렇게 제3지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재형, 각상원 지역에는 금태섭, 그리고 서울 동작갑, 이 지역에는 또 전병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로운 미래에도 후보를 내고 있죠. 여기도 좀 변수가 됐는데, 새로운 미래도 이낙연이 만든 새로운 미래도 민주당 사람들이죠. 전병현도 민주당이죠.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들이 여기 딱 출마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종로 정치 1번지라는 종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최재형이 33%, 각상원이 39%,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을 벌였는데 여기에 금태섭이 4%를 가져가면 자기는 당선 안 되죠. 안 되는데 각상원의 표를 가져가는 거죠. 만약 금태섭이 출마를 안 하면은 이게 금태섭은 민주당 지지층이 밀겠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제 금태섭을 지지하는. 그러면은 격차가 더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각상원과 최재형.
그런데 이 금태섭이 일정 부분을 가져가 주기 때문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준석 당이. 자, 그런 분석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전부 연단 중심으로 해서 손이 쫙 모이니까 이게 제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꼭 좀비들이 이렇게 쫙 오늘 부산에서 완전히 뭐 그때 저번에 부산 갔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92 그 티셔츠, 맨투맨 티셔츠 그걸로 확 뒤집어 놨는데 오늘도 뭐 이 언론들 보도에 의하면은 뭐 좌파 매체들도 깜짝 놀란 듯이 그런 보도가 막 나왔어요. 엄청났다면서요, 오늘. 보니까 오늘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요. 방문이 네. 이제 저 중부산, 구도심 아니면 뭐 동부산 이쪽으로 좀 치우쳤다. 예, 지역이 좀 다르네요. 예, 오늘 방문은 이제 서부산 쪽입니다. 낙동강 벨트 쪽. 낙동강 벨트네. 예, 오늘 간 곳이 격전지. 예, 격전지 낙동강. 그럼 거기가 저 전재수하고 그 있는 지역인가요? 박재호? 첫 방문지 박재호는 남구고요. 남구고. 예, 전재수. 오늘 첫 방문지가 북구 구포시장이었습니다. 네, 구포시장. 구포시장 옛날부터 유명한 재래시장입니다. 예. 벌써 뭐 100년이 됐나 어때든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도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아서 압니다. 예. 굉장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옛날부터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구포시장이 유명한 자리입니다. 그 대구의 그 뭐 서문시장처럼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오늘 거기 저도 아까 저 화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구포시장이 완전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연단에 올라가서 막 연설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예.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과거 YS가 한참 때 이제 유세 다닐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수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굉장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단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고 또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매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연단 중심으로 해서 손이 쫙 모이니까 이게 제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꼭 좀비들이 이렇게 쫙 영화 보면 모습이 영화 보면 그런 모습 나오죠. 그런 장면. 부산행 이런 영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정도로 오늘 진짜 굉장한 인파가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구 거기 저 구포시장 갔다가 그 다음에 사갑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이제 김해로 옮겼었는데. 김해. 김해는 저 노무현. 그렇죠. 노무현의 고아마을이 있는 곳. 고아마을을 오늘 점령을 하러 간 거죠. 점령하러 갔구나. 가는 곳마다 오늘 인파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그 부산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영남에서 싹쓸이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댓글이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자만하면 안 되죠. 자만하면 안 되죠. 근데 전망은 할 수 있잖아요. 전망은 할 수 있죠. 전망은 지금 사실은 처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산에서 삭설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하셨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지금 민주당이 좀 치고 올라왔죠.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여론을 좀 끌고 몰고 간 측면도 있고 그래서 부산 이러다가는 낙동강 벨트가 좀 너무 격전지가 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양산을 같은 경우입니다. 양산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김태호 후보가 뭐 두 자릿수 이상 앞섰거든요. 김두관한테. 김두관 후보한테 두 자릿수 이상 앞섰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뭐 어떨 때는 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박빙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김태호 대 김두관이 이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김태호가 41대 39로 오차범위 안에 앞서요. 그런데 MBC 조사에서는 43대 43 동률이고 YTN 조사에서는 34대 41로 뒤지는 걸로 많이 뒤지는 걸로 나왔었죠. 그 앞에 이제 뭐 저 경남신문에 있을 때는 또 이제 11점 몇 퍼센트 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고. 그렇죠. 경남신문에서는 그런 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종합을 하면 지금으로서는 박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빙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금 계속 국회의원을 해오고 있는 상태고, 김태호 의원 이제 뭐 내려간 지 불과 한 달 남짓 됐나,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역구로 옮겼잖아요. 재배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도 지금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뭐 괜찮은 징조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산이 양산 가벌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바로 이제 북구갑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북구갑이 접경이죠. 예, 부산하고 북구갑이 경남이 이제 연결돼 있고 동남권에서 이렇게 만나는 예, 서남권에서 만나는 건가요? 북구월이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네. 데인데 오늘 강 자리가 이제 북구갑이거든요. 네. 북구갑이니까 아마 양산까지 이렇게 파급이 갔을 겁니다. 양산 그러고 김해도 같이 뭐 강 건너 김해는 네. 있지만 김해도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북갑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로 보면 한번 가면 뭐 심하게 10%가 출렁인다. 지금도 그 이야기 나오던데. 네, 후보들이 지금 그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한동훈 위원장 방문이 지역 민심을 많이 흔들어 놨을 네. 것이다. 이런 뭐 이거는 그냥 제 희망사항은 아니고 과거 기대치로 봤을 때 지금 부산에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렇죠. 비슷한 그 정도 인기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북갑이 오늘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사갑으로 옮겨서 사갑에서도 또 괴정시장에 가서 사갑이 최인호, 예 최인호랑 이성권 예. 둘이 민주당 최인호, 예. 최인호가 이제 재선 도전하는. 최인호 삼선 도전. 도전합니다. 벌써 삼선입니까? 예, 벌써 삼선 됐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거기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처음에 행정관으로 했었죠. 예. 행정관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꼬마 때 봤으니까. 그래서 벌써 삼선 도전을 하네. 벌써 삼선 그러니까 도전. 부산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삼선을 도전을 예, 하니까. 맞습니다. 예.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처음에는 해운대에서 도전을 하다가 예, 해운대는 맞아요. 해운대에 있었어요. 도저히 밭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사하로 옮겼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잘 옮긴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3선까지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이성권이 지난 18대 국회의원을 했나 19대 국회의원을 했나 하여튼 뭐 국회의원을 한번 했어요. 예, 어릴 때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했습니다. 예. 부시장을 하다가 이번에 원래 자기 지역구는 부산진갑이었는데 그쪽에는 지금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자기가 또 지금 밀고 들어가서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험지로 간다 해서 사갑으로 선택을 해서 갖는 그럼 측면이 여기 성산이 있는 건가요? 지금 요 앞전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승건이 아니고 최인호와 최인호 의원하고 그 지역 밀착형 그 후보가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697표 차 났네. 그 0.9%인가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났었을 겁니다. 최인호가 가까스로 이제 재선을 다른 그 동네고. 그렇죠. 지금 또 부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승건 후보에게도 이성권 후보도 커리어는 괜찮고 하니까 충분히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권 후보 저도 최인호도 잘 알지만은 또 이성권 후보 역시 이게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아마 뭐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저 한동훈 위원장 같이 모시고 뭐 따라다니면서 인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 조혜진, 김종호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 경남신문 조사에 의하면은 조혜진이 39.8, 김종호 36.7. 여기도 지금 3.1% 포인트 정도. 예, 여기도 재배치가 된 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치된 지역이 그 예상 밖으로 그러니까는 이 한동훈의 성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전에 만약에 그 전에 공천관리위원회나 지도부 같으면은 그냥 컷오프 시킬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영남 중진들이라고 해서. 원래는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다들 이제 컷오프 각이었죠. 컷오프 하거나 서울에 가서 출마해라. 예. 사실 서울에 가서 출마해라 하는 거는 그냥 나가 떨어져라. 정치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서울에 험지해 주잖아요. 그리고 누구 이번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자원해서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물론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런 경우인데 다른 의원들 사실 TK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남 의원들이 서울의 수도권에 와서 지역구 출마해라 하면 그냥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는 주기는 주는데 좋은 데는 안 주고 거기 가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불살라 봐라. 그러니까 장렬히 전사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부산 낙동강 벨트의 재배치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공작이에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작일 것 같고 서병수 의원도 지금 아까 전재수 의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도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6, 7%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지금 재선입니다. 재선인데 문제는 출마를 지금
5번째 합니다. 그러면 2성 3패를, 2성 2패를 2성 2패죠. 옛날에 박민식 장관이 박민식 장관이 재선까지 하고 예. 그 동안에 박민식 장관과 계속 전재수 의원이 계속 붙어서 출마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 벌써 16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16년째 들어감이 있겠네. 16년째 하고 있는데 서병수 의원이 지금 들어가서 뭐 그 정도 차이 나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뉴스원에서 41대 48. 그렇죠. 오차범위 안에. 7%포인트 정도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뭐 서명수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시장도 하고 해서 예. 뭐 충분히 그 지역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오늘 또 한동훈 위원장 가서 한번 흔들기도 했고 하니까 아마 다음 이제 뭐 여론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무엇보다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뭐 김두관, 전재수, 김종호 여기는 기존에 있던 곳이고 근데 여기 이제 재배치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재배치가 돼서 이 정도 하면 선전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싹쓸이라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석권이라고 하죠. 석권. 예. 같은 말이네. 자, 하나 더 짚어볼 것이 울산에, 예. 울산에 뭐 다른 곳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지만 울산 북구는 원래 민주당이 이상헌 의원이 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박대동 전 의원이 출마를 했죠. 예, 뭐 경선에서 예. 박대동 전 의원이 선출. 그런데 여기가 왜 성산이 있냐면은 여기 진보당 쪽에 주기로 했잖아요. 윤종호. 예, 윤종호. 전 의원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반발을 해서 이 무소속 출마를 한다는 거죠. 무소속 출마를 지금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헌 의원 입장에서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그럼요.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그 이재명이 급진 좌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통진당 후손을 예. 통진당 후신을 끌어들여서 그 하필 많은 그 254개 중에서 울산 북구 딱 지정을 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진보당에게 줘. 이러니까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네.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경선을 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자리입니다. 예. 충분히 이상헌 의원 입장에서는 경선을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인데 자기한테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던져버리니까. 민노총세가 강한 데죠. 그렇죠. 민노총세가 강한데 그 원래 이제 어쨌든 좌파 세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충분히 한번 경선 그러고 지금 현역 의원이고 하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니는 비명이니까 니는 가라 뭐 이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그럼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양쪽에 표가 갈리게 되니까 박대동이 뭐 성산이 있겠네요. 양쪽으로 갈린 순간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 쪽에서 이겼습니다. 박대동 의원이 지난번에 거기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번 했죠. 예. 그때도 양쪽에서 3파전으로 벌어졌었거든요. 그 3파전으로 벌어졌을 때는 그 앞에 윤도한 의원도 그렇고 계속 국민의힘 보수 정당 계열이 이겼었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면 저쪽에서 가져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도 저 후보 단일화 안 가고 끝까지 계속 간다면 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영남이라고 하면 TK, 부울경 이렇게 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짚어봤고 경남이 또 한 군데 안정이 경남이 조금 어디가? 찝찝한 데가 있는데 저 창원성산이가? 창원. 창원 거기 지금 원래 옛날에 노회찬 의원하고 권영길 의원 당선 민노당하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허성도 허성 누구 창원시장이? 창원시장을 했죠. 허성관? 아니 허성관 동생이죠. 동생이죠. 예. 갑자기 이름 허성우. 허성우. 예. 거기랑 지금 이제 저 국민의힘에 이제 이름이 자꾸 어쨌든 지금 저 굉장히 타이트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허성우가 여기 진보당 쪽과 민주당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 문제가 아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싹쓸이 이것은 구호고. 그런데 구호대로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짚어보는 건데, 자, 부산, 울산, 경남 그런데 그럼 TK는 영남 그러면 TK도 들어갔는데. TK는 경산 빼고는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산 그렇지 이제 TK는 제가 잘 아니까 TK가 대구가 12개, 경북이 13개가 있는데. 일단 대구는 그 전에는 이 김부겸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죠.
김부겸 전 총리가 한번 당선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시민이 출마를 해서, 수성을에 출마를 해서 한, 18대 때입니다. 한 32%를 얻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식은 지금 용인으로 갔죠. 용인갑으로 갔는데, 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이, 출마를 해서 25%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대구에서는 그만한, 민주당 사람이 출마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김부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구는 이제 12석을 국민의힘이 다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상당히 높은데, 경북 지금 말씀하신 경산의 최경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든요. 무소속 출마를 하는데 그 지역에 원래 윤두현 의원이 있었는데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청와대 행정관 조지연 후보 젊은 여성입니다. 당뇨 출신인데 조지연 후보가 나섰는데 거기 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대결을 벌이죠.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조지현 후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경환 후보가 이겨도 최경환 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어디 멀리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멀리 안 가죠. 예. 복잡을 알겠죠. 이제 그런 좀 유리하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삭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강벨트가 약간 지금 불안하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북상을 할 수 있다. 그 분위기를 지금 모아서 네. 북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남 판세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낙동강 벨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 게 네. 낙동강 벨트에서 바람을 잡으면 예. 부산은 당연히 부산 경남은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이 서울로 올라온다 네. 이런 네. 분석이 많았거든요. 네.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허성무 시장입니다. 허성무 전 참. 죄송합니다. 제가 허성우라고 하네요. 허성무 맞습니다. 저와 TV에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여기도 옛날에 청와대 출입이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렇죠, 있었고 예, 예. 지금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하고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지금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 정치를 계속 하겠느냐, 아마 외국 가서 좀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 끝나면은 내각에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다른 언론에서 지금 주목을 하지 않는데, 그냥 워낙 많은 이제 가면서 연설을 하니까는. 근데 저는 이제 연설 내용 중에서 이 대목이 확 와닿아요. 오늘 구포시장에서 이 옆에 이제 부산 지역 후보들 다 서 있고, 예.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그렇지만 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 장예찬, 김도업, 여기 서병수도 있었고 딱 선택을 하면 저를 선택합니다. 제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하기를 바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부산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4월 총선 이후 이기게 되면은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죠. 그건 예상되기는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4월 총선 이후에 뭘 하게 될까, 그렇죠. 당장 뭘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증폭돼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연 총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정치권에 계속 남아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텀을 좀 주고 텀을 좀 뒀다가 다시 뿅 하고 나타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꽤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을 이제 얘기를 했는 것 같고요. 오늘 물론 이제 총선에서 지면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에서 지금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한동안 이제 텀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도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4월 이후에 정치를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대권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마 제 느낌에는 오늘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오늘
아마 한동훈 위원장 요즘 뭐 어디 가는 곳마다 거의 뭐 인기 스타죠. 네. 인기 스타인데 오늘은 평소의 그 기분보다 훨씬 많이 업됐을 겁니다, 아마. 부산에서. 오늘 굉장히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업됐을 건데, 그런 기분도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데, 그렇겠네.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네. 충분히 이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부산서 차기에 대한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말을 하게 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해요. 사실상. 그렇죠. 모든 권한 공천에서부터 물론 공관위가 중심으로 하지만 큰 줄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지금 가지고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뿐이 아니고 선대위 구성도 원톱이에요. 사실상. 그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주호영 그리고 주호영 들어갔나요? 주호영은 지역 지역 쪽에 대구 경북 그러니까 중앙선대위는 안철수, 나경원 그다음에 원희룡 그다음에 그 윤재호 이렇게 해서 공동선대위원장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역구에 출마하기 때문에 지원 노사 같은 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은 출마를 안 하고 혼자 총괄 선대위원장. 총괄이죠. 한동훈. 그래서 원톱이에요, 사실. 원톱이죠. 거기다가 그 비례대표형 정당 국민의 미래 여기도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맞습니다. 당 대표가 당의 국장급이 당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우리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도 우리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국민의힘이 얼굴로 내세울 수 있는 그렇게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면접을 보고 있는 단계인데 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들어가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전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책임도 지는 거고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은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됩니다. 그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만에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은 한동훈 정치는 저는 거기서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해야죠. 그렇죠. 없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일이 없고 이기면 그 기대대로 이기면 지금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 정치를 계속 하겠느냐 아마 외국 가서 좀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 끝나면은 내각에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지금 완전히 대중 정치인이 됐어요. 완전히 이번에 그 유세를 다니면서 대중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바로 비대위 끝나면은 새 지도부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가 치러지죠. 예.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출마할 가능성 당연히 있죠. 당연히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 당권을. 근데 너무 시간이 길게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권까지? 그러니까 다음 대권까지 시간이 너무 앞으로 3년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물론 뭐 전당대회를 한 5월 달에 하면 3년 정도 남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제 이 여당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당이죠. 여당인데 여소야대가 여대 야수가 되면 다수당이 되면 할 일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지금 좀 약속해 놓은 것도 많죠, 사실은. 그렇죠. 약속해 놓은 거 많죠. 그리고 가령 저번에 그런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공 수사권 다시 돌려야 된다. 뭐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들도 여러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약속한 것이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약속을 공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걸 지키려면 사실은 뭐 당에 있어야죠. 바로 해야죠. 당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겨서 힘 있을 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정치 로드맵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대권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거를 역순으로 하면은 빠르죠, 이게. 당대표가 돼서 전면에 나서서, 그 당대표 2년 끝나고 나서, 하긴 2년 끝나고 나면 바로 대선 전국 시작되네. 그때 되면 대선 전국이죠. 자, 그래서, 아마, 이 대선, 그러니까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 출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부산에서 한
연단에서 한 발언에서 저는 읽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부산에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고 예. 여러분이 밀어주면 한번 가봅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 내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가거든요. 아, 그래요? 내일 이재명 대표 부산 일정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동부산 쪽입니다. 기장. 아, 기장 쪽에. 예, 기장 쪽인데 아마 기장과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울산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울산 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장하고 그다음에 뭐 양산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장이 지금 뭐 며칠 전에 부산일보 여론조사에서 뭐 한 4% 정도 이 정도 차이로 따라붙는 걸로 지금 민주당이 따라붙는 걸로 어쨌든 오차 범위 이내로 따라붙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민주당이 지금 최태경 후보라고 있는데 거기도 뭐 지역 밀착형 후보인데 친명입니다. 네. 부산에서 친명 몇 명 꼽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친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려가지 않나 싶은데, 근데 다른 지역으로 부산에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낙동강 벨트도 자신도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할 건데, 낙동강 벨트는 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후보들 우선은 일단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면 비교가 될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 겁니다. 오늘 아까 오면서 어저께 충청도 무슨 대학교에 이재명 대표 갔더라고요. 갔었던데 동영상을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충청도 갔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도 그랬지만 어디 가면 이렇게 보통 마이크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안 듣기거든요. 잘 안 듣기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너무 또렷하게 듣기더라고요. 거의 뭐 취재진하고 그냥 앞에 좀 지지자들 조금 모이고 그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부산에 온다면 이게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뭐 가기가 힘들 것 같고. 지금 댓글에서도 부산은 뭐하러 오는데 이런 댓글이 많네요. 그러니까 부산 지구당 위원장들도 자기 뭐 이름을 익명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와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일 재판은 안 가나 하는데 원래 금요일 날 선거법 재판인데 격주인데 금요일 또 무슨 재판 하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얼핏 보니까 내일 부산 일정이 있다고. 선거법은 그 격주입니다. 일정이 있다고 그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부산 가겠죠. 그런데 무슨 낯으로 갈까? 부산대 병원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지금 이재명 대표 부산에 가서 정말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니긴 다녀야 되니까는 당 대표.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 본사 이전 문제도 자기가 지금 못 가게 하고 있고 또 헬기 그때 부산대 피습당했을 때 부산에서 피습당했을 때 부산대 병원 떠날 때도 그런 방식으로 떠나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산업은행 뭐 이전 문제도 뭐 소극적이라고 본점 이전 문제도 그 부산의 현안인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좀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인생에 좀 뭐 어떨 줄 알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봉주의 막말은 지금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지금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정봉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봉주 지뢰 밟으면은 목발 경품. 이게 이제 2015년에 저희들이 그 목함 지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병 두 사람이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컸고 그것 때문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인데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 대북 학생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대북 학생기를 재방송을 시작을 했고 11년 만에. 그러니까 대북 학생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존엄을 건드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천 쪽으로 야산에다가 포를 쐈어요. 북한이. 그래서 거의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함 그걸로. 그리고 뭐 급하게 회담을 해가지고 이제 동결시키고 했는데
그 목함질의 사건을 가지고 정봉주가 이게 조롱을 하고 뭐 자기 유튜브를 하면서 2017년 그 유튜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있었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두고 뭐 키득키득 거리면서 하다가 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화하하,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이런 망언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그때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다시 이제 불거지니까 해명한다는 것이 내가 그 당시에 그 장병 두 사람에게 사과를 했다.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장병 두 사람에게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 장병들이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 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이종명이라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시는 그런데 그 이종명 의원이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2000년도에 수색하다가 그 전방 수색하다가 그분도 발목 지뢰를 밟아서 상처를 입은 거였어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런 방송을 하니까 이종명 의원이 전화를 해서 전화한 게 아니고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두 장병에게 사과하라 하니까는 그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을 두 장병에게 사과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짓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오늘 좀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 방송들에서 이거 외에 지금 이 각 언론사에서 과거 발언들을 하나하나 덜쳐내고 있습니다. 덜쳐내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어이없는 상습적으로 막말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지금 간단하게 어떤 말을 정봉주 전 의원 이거 얘기를 쭉 훑어보면요. 네. 진짜 뭐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런 막말 대장경이라고 그러게 했는데 네. 정말 과거에 우리 이제 2012년 19대 총선이죠. 19대 네. 총선 당시에 김용민 의원이 아니고 김용민 후보. 김용민 후보 그 막말로.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 순돌리사 라이스 그 미국 여성 국무장관을 향해서. 뭐 김용민은 신체 부위 네.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욕을 들어보면 진짜 네. 뒤로 나자빠질 정도의 막말을 했었는데 이게 낙검수 이 친구들 같은 낙검수 멤버들이거든요. 네, 김용민, 그 주진우, 김호준 다 그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선수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도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까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 거짓인지 네. 가늠이 안 됩니다. 워낙 뭐 말을 섞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해 보면. 미투 논란이 있었죠. 미투 논란이 있었죠. 미투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2018년도인데, 그 훨씬 앞전에 이제 있었던 일을 2018년도에 그 여기자가 나 정봉주한테 미투 있었다 이래가지고 네, 여의도 그 어떤 커피숍에서 호텔 커피숍에서 폭로를 했었죠. 폭로를 하니까 정봉주가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그 호텔에 안 갔다거나 안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갔다 하면서 증거로 제시했는 게 무려 사진을 그때 뭐 800장 가까이 사진을 나 그때 난 그날 이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사진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호텔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카드 결제를 한 게 나오니까 깨갱하고 이제 그럼 정기 은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좀 거짓말 사례고 얼마 전에 또 JTBC 유튜브에 나와가지고는 JTBC 유튜브 거기가 정말 그 막말 그렇죠. 얼마 전에 김경률도 비대위원도 거기서 이준석도 거기서 그 안철수한테 XX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부추기는가? 네. 거기 나와서 이제 유권자들을 벌레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앉아가 계속 이제 태블릿만 보고 있으니까 진행자 접속자 좀 그만 보고 좀 콘텐츠 좀 집중해 달라. 댓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봉주가 댓글을 많이 봐야 되거든 이러면서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뭐 진보가 들어왔나 보수가 들어왔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진행자가 벌레가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막말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몰라도 인성에 좀. 어떨지 맞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봉주의 막말은 지금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지금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또 과거 안철수 의원한테도 욕설 했죠. 이것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예,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이준석이 뭐 출마를 선언하니까 했는 말이 주접을 떨다가 노원병의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네, 노원병의 신. 뭐 이래가지고 노원병의 신. 이렇게 또 얘기했었고 조계종을 2014년에 또 조계종 향해가지고 생선썩은 비린내 진동하는 곳이다. 뭐 조계종은 김정은 집단이다.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실은 강서 출마하고 서울 강서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또 그때도 저게 됐거든요. 자격 미투 그때 미투 때문에 부적격자로 공천 못 받으니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했는 말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칼을 빼드는 것 같은데 또 이재명 대표한테도 또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찐명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을 쳐내고 그 자리에 찐명을 억지로 끼워 넣다가 생긴 이거 참사입니다. 맞습니다. 박용진 하위 10% 줘가지고 30% 감점하게 해서 그 억지로 이제 박용진 쳐내고 그 꽂아놓은 사람이 정봉주예요. 정봉주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직함이 뭐죠? 직함이? 뭐 연수 원장인가 네, 교육원수원장이에요. 그 당원들 교육 연수하는데 그 원장입니다. 그 원장이 이런 막말을 하고 비하 발언하고 조롱하고 벌레 발언하고 이것도 제 소개 드려야 돼요. 짧게라도. 최강욱이 오늘 또 그 키득키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죠? 최강욱이 배지 날아가. 한번 맛을 보면 끌떡거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봉주가 계속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한번 지금 계속 하고 싶어하잖아요. 예, 맛을 보면 끌떡거리는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했는 말이 정봉주는 공항 의전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배지를 달려고 한다. 과거 이제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항에서 신분을 확인하면 어쨌든 뭐 자기들끼리 공항 직원들끼리 정봉주 왔다 뭐 정봉주 왔다는 아니겠 국회의원 정봉주 왔다 이래 되겠죠. 어쨌든 그렇죠, 국회의원이 왔다 이 포인트니까 정봉주 왔다 이런 알림이 뜨면 대한항공 간부가 쫙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공식 출장 아닐 때도 티켓팅만 해도 이제 공항에서 쫙 의전을 하고 하니까 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나 보죠. 기분이 좋았다고. 뭐 그런 것을 많이 그리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강욱 전 의원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립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뭐 받는 특권이 뭐 100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장기표 선생이 그 특권 없애기 운동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뭐 몇 가지만 들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배지가 떨어지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이 그 서울 여의도 선거에서 나오던데 가령 그 국회의원 하다가 배지 떨어지면은 가장 아쉬운 게 어디 공항에 갈 때랍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최강욱도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공항에 가면은 국회의원이면은 VIP실로 들어가죠. 그리고 뭐 패스를 어디 세관 검사 이런 걸 안 해요. 그런데 이 배지가 떨어지면 이제 VIP실을 이용 못 하니까 일반 출입국에 가서 이렇게 뭐 손 들고 이렇게 뭐 검색을 하고 이걸 다 당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저 배지를 다시 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제가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다가 다시 또 그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물 건너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이재명도 이렇게 되면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이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데서도. 그래서 끝낼 것 같은데. 오늘 아마 국민의힘이 정우택 부의장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를 하니까 지금 정봉주 오래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죠. 조만간 뭐 오늘 내일 정도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윤리감찰까지 갈 필요도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내가 인지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치인은 자기의 모든 행위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이 맞는 말인데 이재명이 그럼 이런 말 하니까 이재명이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좀 헷갈리는데. 자기 막말 이재명 막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는 거 보니까 아마 오늘 내일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다 자초한 일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박용진을 빼내고 그 자리에 이
이재명을 사수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참사인데 지금 오늘 또 화제가 되는 그 공천 내용 중에 대장동 공천 대박이 있습니다. 변호사 5명 공천을 다 확정이 됐는데 대장동 관련 변호를 해주는 사람들 이름만 쭉 말씀드리면 정진상의 변호인 이건태, 뭐 김용 변호인 김기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총괄하고 있는 박균택, 양부남, 김동아 이 5명 다 줄줄이 해서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공천을 받았는데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민주당 공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명 행사와 대장동 대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보면 그냥 차라리 전략 공천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략 공천은 너무 표시나거든. 이 사람들을 경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역 의원들 더군다나 누굽니까? 뭐 강주에 있는 뭐 박균택이나 그리고 오늘 2명 또 했어요. 이건태 김기표 말고 저기 모경종이 모경종 당대표 차장. 네. 이런 사람 대표실 차장. 현역 의원 2명하고 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 2명이랑 해서 네. 이겼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변호사들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들도 거의 현역 의원들 제치고 지금 다들 경선에서 이긴 거거든요. 네. 김동아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 유튜브로 보시면 많이 들었을 텐데 김동아가 정진상의 변호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팀장 이런 거에서 원래 이재명 측근이에요. 근데 정진상 변호사를 하는데 김동아가 처음에는 평택갑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전장을 냈는데 갑자기 그때 이 대장동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출마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는 그럼 출마 안 하겠다 하고 어디로 갔냐면 서대문 갑으로 갔어요. 딱 그 시점에 서대문 갑에 우상호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대문 갑이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돼서 45세 이하만 와 이렇게 됐어요. 다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를 가서 네 사람이 1차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예, 김동완은 떨어졌습니다. 공간위 차원에서. 공간위에서는 이게 아직 사인을 못 받았던 거지. 최고위원회의 사인을.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떨어지고 1위가 건지웅, 2위가 박무순 변호사, 3위가 성치훈, 종편에 자주 나오는 성치훈은 이재명을 계속 비판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3명까지 성치훈은 저도 같이 방송 출연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재명을 비판을 많이 했었구나. 잘릴만 했네. 그렇죠. 원래 안희정 사람이거든. 눈치도 없이. 안희정 사람이니까 문재인 쪽에 가깝죠. 그런데 하필이면 성치훈이 3위를 하고 탈락을 한 거예요. 이 김동완가 탈락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최고위원회는 이재명이 주재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성치훈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우가 그거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어. 아니 어제 공간위는 성치훈인데 왜 이 김동완이냐 하니까는 강선우가 대답을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지. 이재명이 바꿔치기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3명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3등이잖아요. 원래 4등인데 3등을 해놨잖아. 그러면 불리하잖아. 셋에서 페어 플레이를 하면은. 룰을 바꿔요. 룰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원래 민주당 경선은 그 지역의 권리당원 50%, 그 지역의 일반 유권자 50%인데 이거를 전체 권리당원 70%. 전국의 권리당원. 그 지역도 아니고 전국의 권리당원 70%. 권리당원은 100만 되죠.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그렇지 뭐라 하고 그 지역의 유권자 30%. 이걸 하니까 전부 다 이게 무슨 신호인지 알지 개딸들이. 그런데 서버가 다운돼 버렸어요. 갑자기 전국의 권리당원을 투표를 한다니까는. 그렇게 하니까는 김동아가 1위가 돼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 이게 경선 후보를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출한 경선 후보를 바꾼다는 거 이거 그냥 일개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당 대표가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 대표가 했다는 거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진상이 막 화를 내가지고 대표님 이래도 됩니까? 이래가지고 대표가 깜짝 놀라서 바꾼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제가 이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뭐냐면은 정진상이 변호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그 참모잖아요. 그러면은
정진상과 이재명은 여러 곳에서 공범이에요. 백현동, 그렇죠. 네. 대장동, 뭐 정자동, 뭐 공범이 아닌 데가 없어요.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전부 공범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입을 못 맞춰. 왜냐하면은 정진상은 구속이 돼 있었고 지금은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이재명하고 공범관계에 연락을 못해.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진상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이자 이재명의 그 대선 캠프 있었던. 그러면 정진상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가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이 자유롭게 변호인 접견하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재명에게 전할 말, 이재명이 한 말을 전해주고 이 석방되고 나서는 그래 통화를 못 하니까는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그 사이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이야기입니다. 메신저 역할 충분히 뭐 그렇게 그렇죠.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보답을 해야 되고 보답도 보답이지만 무섭기도 하죠. 비밀을 그러니까. 비밀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무섭기도 하지. 그래서 그렇게 길을 써서 김동완을 배지를 안겼다는 것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